지금 한국 경제에는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나라 경제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한국은행은 채권시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십조 원의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어서 정작 실물 경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태죠. 실제로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게 체감이 되는 요즘인데, 그래서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 투자 자금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기도 합니다. 왜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좋고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나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돈값이 싸지니까, 즉 금리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수십조 원을 공급했는데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대 초반에서 3% 중반대까지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9월 이후로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까지 직접 사들였지만 금리는 연중 최고치로 가파르게 올랐고, 불을 끄겠다고 물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통에 기름이 들어있던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국고채를 사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때문인데요. 2025년 초만 해도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PF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PF 대출 178조 원 중에서 18조 2천억 원이 부실 위험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죠. 만약 이 수십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건설사가 무너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PF 자금을 많이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시중의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달 RP를 매입해서 시중의 단기 자금을 풀고 3년 만에 국고채까지 사들이면서 유동성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국채까지 직접 사줘야 될 정도라면 나라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즉 한국 경제에 생각보다 심각한 내부 부실이 있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에 맡길 자신이 없으니까 직접 개입을 하는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자산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가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물을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숨겨진 불씨에 기름을 부은 모습으로 보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가장 눈치가 빠른 외국인 자금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풀었는데도 금리가 뛰어오르는 지금 상황은요, 우리 금융 시스템 곳곳에 누적된 부실과 이걸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공급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개입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환율 급등, 국채 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거죠. 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응급처치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했을까요? 그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시장에는 약 20조 원 규모의 부실 우려 금액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면 건설사 몇 곳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그 건설사들에게 돈을 댄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1금융권 은행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 실제로 올해 1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겼다고 하고요. 특히 초기 단계에는 토지만 담보로 잡힌 대출은 연체율이 30%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 하죠. 한두 군데 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이니까 소방수가 물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뿌린 물이 불을 끄기보다 잠깐 응급처치만 되고 오히려 불을 더 키우게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실 위험이 큰 PF 사업장들은 원래대로라면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새 판에서 건강한 사업만 살아남고 전체 시스템이 정상화됐겠죠. 그런데 유동성 지원으로 당장 부도는 막을 수 있게 되면서 부실 사업들도 망하지 않고 계속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손실을 볼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어차피 정부나 한국은행이 받아줄 테니까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식의 학습 효과만 남게 되면서 위험 관리 대신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분위기가 금융권 전반에 퍼지게 되면 부실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더 큰 파장이 올 수밖에 없겠죠. 불과 몇 년 전만 봐도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례가 있죠. 2022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떠올려 보면 당시 공사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사업성 악화를 인정하고 관련 금융기관, 건설사가 모두 함께 손실을 나누는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긴급부재 금융을 투입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도 둔촌 일병 구하기라고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리스크나 금융권 타격을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업 규모만 크면 끝까지 살려준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자금을 지원한 순간 심각한 부실을 드러낼 골든타임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큰 문제로 돌아왔죠. 원래 2022년에 정리가 됐다면 아주 작게 끝날 부실이 2025년에는 금융권 전체로 전이가 된 큰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한국 경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 등등 이 모든 걸 합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민간 신용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빌린 돈 절반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죠. 가계 자산 구성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자산의 절대 다수를 부동산, 특히 주택에 묶어둡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처럼 생산적인 금융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 전세 끼고 추가 주택 매입 같은 이런 부동산 쏠림에 몰두해오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 됐을 만큼 일단 집은 사고 봐야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돌고 있는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순환하지 못하고 특정 자산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돈이 혁신 기업이나 제조업 설비 투자,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돌지 않고 주로 땅과 건물에 묶이니까 경제 성장에 혈관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집값이 오를 때는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지만 정작 내 통장에 현금 흐름이 돌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건설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또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소비도 움츠러들고 금융회사 부실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은 정치적 민감 이슈이기도 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민심도 출렁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부동산 가격 조정에 극도로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부동산 폭탄이 터질까봐 금리도 함부로 못 올리고 있는 거죠. 당장 민생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보다 부동산 연착륙이나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도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나아지지 않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직결이 되고 부동산 폭탄만 키우는 셈이 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걸 주목합니다. 한국은 금리를 제대로 올리기도 부동산 거품을 빼기도 쉽지가 않은 구조적인 약점을 가졌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 구조적으로 취약하니까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한국의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얻는 요인이 되는 건데 초반에 말씀드린 국채 금리 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지 아닌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신호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알아두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안 좋아지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연 3% 중반 수준인데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등 다른 선진국들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이 격차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한국에 투자하려면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뜻인데 이 금리가 3% 후반을 넘어서 4%를 향해서 꾸준히 오른다면 이거는 한국 내부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나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 보상을 더 요구한다는 1차 경고 등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누군가 한국 채권을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뜻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 자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성적표이면서도 일종의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큰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환율이죠.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안전한 달러로 살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뛰게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현재 환율도 달러당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현재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거품이 터질까봐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만 풀어가지고 급한 불만 끄려고 한다면 환율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겠죠. 최근에 환율이 오른 이유가 소확개미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달러 환율만 오른 거면 또 모르겠는데 모든 통화 대금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은 진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쉽게 말해서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306억 달러라고 하죠. 아직까진 안정적인 편이지만 만약에 이 수치가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다는 건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총알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유지가 되니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인데 총알이 떨어져 가는 군인은 전장을 지킬 수 없듯이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소진되면 원화 가치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몇 억 달러가 감소했다가 아니라 감소하는 속도와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잔액이 줄어들면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증권사 등등 취약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에 주목해야 되죠. 평균적인 연체율 수치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요, 일부 위험이 높은 업권에서는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사례들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위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올해 1분기 토지담보 연체율 30% 같은 수치는 이 분야 폭탄에 이미 불이 붙었다는 경고였고, 그리고 이후에도 일부 PF 사업장이나 특정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이거는 어쩌면 내부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리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순매수 동향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국인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는 거죠. 한 달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몇 조 원어치 팔았다, 한국 채권을 얼마나 순매도했다, 이런 직관적인 숫자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말로 경고하지 않고 돈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 연속으로 우리나라 자산을 대규모로 팔고 빠져나간다면 그것 자체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부동산에 많은 돈이 쏠려서 실물 경제가 돈이 안 도는 상태라고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어왔지만 과감한 해결책으로 살아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스웨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대규모 부실에 빠졌는데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떼어내고 그 자산을 시장 가격에 매입해서 정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든 거죠. 덕분에 은행들은 당장 부실을 털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부실 자산 정리 은행은 독립적으로 문제 자산을 매각하고 회수할 수 있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년에서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부가 부실 자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이 초기에 있던 투입 자금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미국도 같은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은행들이 안고 있던 부실 채권과 복잡한 증권들을 정부가 인수해서 정리해줬고, 정리가 끝난 후에는 정부는 인수한 자산을 팔아서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하죠. 핵심은 부실을 숨기지 않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시장 원리대로 정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한국이 스웨덴이나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실을 끝까지 숨기고 미루는 나라와 당장은 조금 아프더라도 부실을 빨리 드러내고 정리하는 나라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외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답을 내린 상태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 동안 한국 주식을 13조 원이나 순매도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증시를 떠받치던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전부 한국을 떠난 건 아닙니다. 같은 11월에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1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죠. 달러로 치면 약 118억 달러, 한국은행 집계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채권 순매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짐을 싸서 나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베팅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자만 뽑아먹는 채권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입장이 되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은 부동산이랑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고 거품을 터뜨리기 힘든 구조고, 그렇다면 주식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베팅하기엔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신에 금리가 높은 한국 국채나 채권을 사서 이자만 달달하게 챙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구조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경기가 불안해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채권 이자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환율이 진정된다면 환차익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남아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우리 몫이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생활비, 기업들의 원가 상승도 우리 몫이고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면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도 우리의 몫이죠.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이자는 극대화시키는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줄인 자산이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내부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달러, 금 같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야 되는 시기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막연하게 모든 게 폭락하고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수익에 눈이 멀어서 앞뒤를 안 가리고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위기가 오더라도 생존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위기가 오지 않고 상승장이 이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분은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투자 성향상 그동안 겪어왔던 걸 생각하면 이게 정답에 가깝지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고 금리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부작용으로 부동산에 돈이 더 쏠리고 환율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적어도 각자 생존할 수 있는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한국 주식이 계속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투자할 게 한국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잘 아는 거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한국 주식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